안녕하십니까.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올 연말을 맞이해서 저희 도산 안창호 기념사업회와 기념관은 오늘부터 다음 주까지 총 4회에 걸쳐 가지고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대공주의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신 전문가 4분을 모시고 도산의 대공주의라는 주제로 강좌를 개최하기로 하였습니다. 요즘 아시는 바와 같이 코로나 상황이 매우 위중합니다. 그래서 감염 방지를 위해서 저희들은 비대면으로 실시를 해서 유튜브에서 온라인으로 시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시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로 현재 흥사단 이사장으로 계시는 박만규 이사장님을 모시기로 하였습니다. 참고로 우리 박만규 이사장님은 전남대학교에서 수십 년간 역사교육을 강의하셨던 교수님이십니다. 그리고 또한 도산 안창호 선생님에 대해서 많은 연구와 저서를 남기셨습니다. 그 중에 저서로서는 도산 안창호의 개혁 사상과 민족 개조론 등 다수의 저서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 박만규 이사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박만규입니다. 오늘 어쩌면은 여러분께는 좀 생소한 내용이어서 잘 전달이 될 수 있을지 노력해 보겠습니다. 제목을 저는 이제 도산의 꿈, 그래서 대공주의 공화국과 세계 대공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벌써 이 용어들 자체가 낯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가능한 대로 좀 풀어서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도산 안창호 선생은 사상적으로나 실천적으로 우리 한국 독립운동의 최고 지도자이셨습니다. 그는 60평생을 사시면서 온전히 우리 독립운동에 생애를 바친 애국, 애족의 표상이셨고요. 유명한 말씀을 남겼지요. 나는 밥을 먹어도 대한의 독립을 위해, 잠을 자도 대한의 독립을 위해서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본 검사에게 취조를 받으면서 답한 내용입니다. 돌이켜보면은 우리 독립운동사에서 목숨을 바쳐서 애국운동에 투신한 수많은 애국지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또 곰곰이 들여다보면 우리 민족의 먼 미래까지를 내다보면서 독립운동에 헌신한 지도자가 어떤 분들인가 생각해 보면 의외로 많지 않은 것 같기도 합니다. 도산 선생은 몸소 실천으로서 독립운동의 중심에 섰을 뿐 아니라 사상적으로도 중요한 고비마다 우리 독립운동을 한 단계씩 끌어올렸던 그런 선각자 중에 선각자이셨고 지도자 중에 지도자이셨습니다. 지난 20세기 우리나라 독립운동, 민족운동사를 조감해 보면은
도산 선생은 사상적으로 볼 때 크게 두 차례 선각적 지도자로서의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들 것은 1907년부터 3년 혹은 4년간 비밀결사 신민회를 만들어서 활동하시면서 우리 한국 사회에 주권 재민의 국민 주권 사상을 전파한 사실을 들어야 하겠습니다. 신민의 운동은 항일 구국운동이면서 동시에 민주공화국 수립을 목표로 한 혁명운동이기도 했습니다. 신민회는 일본 제국주의의 무력에 비해서 너무도 그 힘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국권 수호의 목적도, 공화국 수립의 목적도 다 달성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길게 역사적으로 보면 너무도 큰 성과를 낸 참으로 빛나는 조직, 빛나는 존재였습니다. 항일운동에서 측면에서 보면 도산 선생은 신민회를 통해서 독립전쟁론, 그것에 바탕한 독립전쟁 준비론을 설파하셔서 국권 상실 후 장차 본격화될 한국 독립운동의 핵심 방향을 확립하셨습니다. 혁명운동의 측면에서 보면 도산 선생은 장차 우리 한반도에 세워질 독립국가는 국민주권의 민주공화국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널리 전파하셨습니다. 대한제국의 수호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건설이라는 혁명과업은 정신사적 측면에서 보면 신민회, 그 뒤에 1910년대 대한인국민회를 거쳐서 3.1운동 직후에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로 이어지고 이어 해방 후에 우리 대한민국으로 계승되었습니다. 우리 근대 역사에서 도산은 스스로 주권 재민의 민주공화국 사상의 상징 실질적인 원조였고 신민회와 대한인국민회의 최고 지도자였고 성립 초기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최고 운영자였다는 점에서 보면 굳이 말하자면 사상적으로나 실질적 역할로 보나 명실상부하게 대한민국 국부의 역할을 수행했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로 중요한 역할을 지적한다면 1926년 여름부터 1932년 봄 일제에 체포될 때까지 중국에서 대혁명당 운동을 주도하시면서 그 이론적 뒷받침으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대공주의를 정립해 주창한 사실을 들 수 있습니다. 그가 좌우 합작까지를 포함한 대혁명당 운동을 전개하면서 침체에 빠져있던 우리 독립운동계에 큰 활력을 불어넣고 그 과정에서 대공주의를 정립하여 주창한 사실은 이제 적어도 학계에서는 상당히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의 주제로 들어가서 가장 기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대공주의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가장 줄여서 말씀드린다면 20세기 한국 독립운동계 최고의 독립사상이자 세계적 차원의
평화 사상이라고 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좀 더 풀어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 독립 사상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대공주의는 세 가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네 가지 내용이라고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첫째는 한국 민족의 애국심을 고취하겠다는 그런 목적입니다. 두 번째는 독립운동가들의 통일과 단합을 촉구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절대 독립의 비타협적 투쟁 원칙이 들어 있습니다. 여기서 절대 독립의 비타협적 투쟁 원칙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당시에 일부에서 주장되던 자치론이라든가 투쟁 의식이 결여된 실력 양성론이라든가 이런 것이 횡행하던 그 상황에 비추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하게 자유와 평등이 조화된 진정한 민주국가 건설론이 포함되어 있다는 그런 사상이었습니다. 대공주의에는 이런 네 가지 복합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보편적 세계 평화 사상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대공주의에는 세계 각 민족, 각 국가가 각자 내부적으로 자유평등의 대공주의 공화국을 수립한 다음에 이들이 수평적으로 연대해서 세계 평화 체제를 이룬다는 구상입니다. 이건 역시 당시 세계 정세에 비추어 봐야 그 의미가 드러납니다. 당시는 자본주의, 제국주의 열강들이 광대한 식민지를 지배하고 있는 한편 새로 신흥 공산주의 독재 국가인 러시아가 소비에트 연방을 확장해 가면서 인접 지역들을 편입해 가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비추어 보면 도산 선생의 대공주의 사상 속에는 완전히 새로운 수평적 세계 평화 체제 구상이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대공주의가 현실 속에 실현된다고 가정하면 전 인류가 번영과 행복을 누리는 세계 대공, 이건 도산 선생의 표현입니다. 대공주의가 세계적으로 실현된 상태를 말하겠지요. 세계 대공의 최고 이상에 도달하게 되는 그야말로 글로벌한 대사상이었습니다. 다시 우리의 독립사상의 관점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무엇보다 주목할 사실이 있습니다. 이 무렵 도산 선생이 장차 수립할 대공주의 독립국가를 지칭하면서 신민주국 또는 진민주국, 참진자를 씁니다. 진민주국이라는 말을 쓰고 있다는 점입니다. 한말 신민의 운동 때에는 자유문명국의 수립, 또 3.1운동 직후 임시정부 시기에는 한반도의 모범적 공화국을 수립하자라고 말씀하고 있었는데, 이때 모범적 공화국 또는 소급해서 자유문명국이라는 것은 물론 미국을 모델로 한 자본주의 공화국이었습니다. 다른 말로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일 것입니다. 그러나 20년대 후반에 이르러서는 자본주의의 바탕을 둔 자유민주주의 이념으로는 더 이상 우리 독립운동계 전체를 아우를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였습니다. 다 아시듯이 1917년 러시아에서 공산주의 혁명이 성공했고, 따라서 3.1운동 후에는 우리 독립운동계에도
공산주의 사상이 급속히 유입돼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독립운동 세력이 우파와 좌파로 갈라져서 대립하게 되었는데, 그런 독립운동계의 대동단결과 통일을 위해서는 좌우 합작이 불가피했고, 이에 사상적으로는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사상의 중도적 절충과 융합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이 과업을 나오신 분이 바로 도산 안창호 선생이었습니다. 이 같은 당면의 필요와 함께 당시 독립운동계의 최고 지도자로서 도산 선생은 나아가서 차제에 한국 독립운동의 과정상의 분명한 원칙을 확립하고, 아까 말씀드린 비타협적 투쟁 원칙 같은 것입니다. 또 독립운동가들의 대동 단합과 통일을 말합니다. 한국 민족 구성원들이 다 애국 애족의 주인 정신을 가져야 한다는 그런 원칙입니다. 독립운동 과정상의 원칙을 확립하고 독립 이후의 미래 국가상도 분명히 하기 위해 대공주의를 정립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대공주의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 민족의 애국심과 민족의식 고취, 독립운동가들의 대동 단합 촉구, 절대 독립의 비타협적 투쟁론 견지라는 독립운동 과정에서의 세 가지 원칙이 담겼고, 동시에 독립 이후의 국가상으로 자유와 평등이 조화된 사회민주주의 독립국가론이 함께 포함되었던 것입니다. 이 가운데 독립운동 과정상의 원칙들은 해방과 함께 오래전에 그 시효가 다 했다고 볼 것입니다. 지난 과거의 역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은 도산 선생께서 신민주국 혹은 진민주국이라고 이름 지은 대공주의의 미래 독립국가 구상 부분이 됩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민주국가 혹은 진정한 민주국가인 대공주의 국가는 과연 어떤 나라이겠습니까? 대공주의 공화국의 가장 우선적인 요소는 민족 평등, 국가 평등이라는 원칙에서 말해지듯이 민족 자주 독립국가라는 점에 있습니다. 제국주의 강대국에 지배당하고 있던 식민지 종속국가는 말할 것도 없고, 새로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 우리가 흔히 소련이라고 말했죠. 그 소련에 편입되는 각 지역단위 공산주의 소비에트 공화국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식민지도 공산주의 소비에트 공화국도 아닌 민족 자주 독립국가라는 점이 대공주의의 가장 우선되는 가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한반도에는 어디까지나 한민족의 자주 독립국가가 서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잠시 궁금하실 겁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우리가 식민지였다는 것은 뭐 다 아는 사실인데, 공산주의 소비에트 공화국을 만들자는 그런 세력도 있었냐? 당연히 있었습니다. 새로 공산주의 사상이 유입되면서 일부 극단적인 공산주의자들은 우리 한반도에도 공산주의 소비에트를 세운 다음에 소련 연방에 가입하자, 이런 주장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김구 선생 같은 경우는 이런 청년들을 정신 빠진 넋없는 청년들이라고 비난하고 경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한반도에는 어디까지나 우리 한민족의 자주 독립국가가 서야 한다는 것이 안창호 선생의 기본 전제였고, 세계 다른 약소민족이나 국가도 마찬가지로 자주 독립이 가장 선결되는 전제 사항이었습니다. 자주 독립의 대공주의 공화국가끼리는 그래서 수직적인 지배와 종속 관계가 아니라 수평적 연대에 의한 평화와 공동 번영의 국제 협력 관계가 형성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제 시야를 개별 대공주의 국가 내부로 돌려보겠습니다. 개별 대공주의 국가 안에는 정치, 경제, 교육의 평등에 입각한 평등사회 실현이 매우 중요시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본주의 파시즘 국가나 공산주의 일당 독재 국가들처럼 개인의 자유가 부정되는 것은 물론 아니었습니다. 어디까지나 폭넓은 자유를 바탕으로 평등이 잘 조화된 그런 자유평등의 사회를 지향하였습니다. 오늘의 눈으로 보면 북유럽 국가들 또는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서유럽 국가들에서 보게 되는 그런 사회, 즉 사회민주주의 국가를 지향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우리가 유의하고 넘어갈 점은 도산 선생이 대공주의를 정립할 때 단순히 오늘의 유럽식 사회민주주의를 답습하거나 차용해 온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현실 사회민주주의 국가들은 1951년에 2차 대전 후지요. 프랑크푸르트 선언이라는 강령의 합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프랑크푸르트 선언에 비추어 보면 대공주의는 오히려 20년 정도 앞서서 나온 선구적인 사상적 성과였다는 점을 우리가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대공주의는 지금으로부터 거의 100년 전에 출현했던 사상입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는 대공주의를 어떻게 봐야 합니까? 100년 전에 출현한 사상을 어떻게 보고 평가해야 하는가 하는 점입니다.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는 역사적 사실의 하나로 받아들이고 정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 독립운동 시기에 도산 안창호 선생에 의해서 이런 생각과 주장이 있었구나 하고 넘어가도 될 일입니다. 또 하나는 그 의미와 가치를 현재와 미래에 비추어 볼 때, 이건 굉장한 의미가 있다 라고 재발견해 보자는 것입니다. 당시 격렬했던 좌우 이념 대립과 독립운동 세력의 분열의 상황에서 민족 지도자 도산 선생이 그걸 극복하기 위해 정립한 통합 사상이자 중도 사상이 대공주의였다면 오늘의 우리도 이념 대립이 심각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시간적 격차에도 불구하고 100년이라는 시간적 격차에도 불구하고 상황적으로 보면 매우 유사성이 깊다라는 점에 비추어 재인식해 보자는 것입니다. 만약에 대공주의가 재활용의 가치가 있다면 되살려서 활용할 필요가 있겠지요. 지나간 역사적 유산으로서가 아니라 우리와 가까운 근현대 시기의 사상적 자산으로서 계승 발전시켜 보자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입장입니다.
더욱이 현재 우리는 도산 선생 당시처럼 이념 대립이 단지 사상적으로만 다투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남과 북이 분단돼서 대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남남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즉 그런 갈등과 대립이 현실에 뿌리박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도산 선생 당시보다 구조적으로 훨씬 더 풀기 어려운 조건 속에 놓여 있습니다. 그 당시의 문제의식과 해법을 지금에도 되돌아볼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합니다. 우리는 오늘의 우리 대한민국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물론 보는 이에 따라서 극명하게 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유엔이 공인한 선진국, 산업화 민주화에 성공한 나라, 무엇보다 국민 소득이 3만 5천 불에 가까운 경제대국, 1조 달러가 넘는 무역대국, 첨단 산업과 과학 기술 국가, 군사 강국 등등 여러 면에서 그야말로 눈부신 성장과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아마도 신민의 운동 당시에 30살 전후의 청년 도산이 살아 돌아오신다면 100년 만에 문명부강한 자유문명국의 꿈이 실제로 이루어졌다고 환호작약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또 많은 사람들은 극도로 부정적 관점에서 평가하고 있기도 합니다.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다. 대미 종속 국가다. 북한 핵위협이 항존한다. 재벌공화국이다. 빈부격차가 극심하다. 식민잔재가 그대로 남아있고 사회정의가 확립되어 있지 않다. 부정부패가 만연해 있다. 청소년 자살률과 노인 빈곤율이 세계 1위다. 삼포세대 헬조선 같은 심각한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도 50세 전후 작년에 도산 선생께서 환생하신다면 이런 비판들에 진지하게 귀 기울이고 보고 고민하고 해결책을 궁리하시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도산은 일찍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디자인하고 대략 20대 후반 미국에서 공립협회를 지도할 때 이런 디자인을 완성하셨습니다. 실제 기초공사에도 착수하였습니다. 국내 신민의 운동 등이 그것입니다. 그 뒤 20년 만에 장차 예견되는 심각한 문제점들을 발견하고 가장 크게는 불평등의 심화였지요. 크게 방향을 바꾸셨습니다. 새롭고도 진정한 민주국가, 신민주국, 진민주국가를 지향하며 혁신적으로 재설계한 도산 선생의 뜻에 비추어 대공주의 공화국의 길로 따라가 보기로 하겠습니다. 국민 모두가 자유롭고 평등한 복스러운 삶을 누릴 수 있는 진정한 민주국가, 나아가 세계 온 인류가 평화와 번영을 누리는 세계 대공의 이상을 쫓아가 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도산 선생의 대공주의에
현재와 미래적 가치를 부여한다고 할 때도 그 구체적 방법에서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대공주의의 근본 취지가 이러이러한 것이니 오늘 현실에서 구체적 정책들로 몇 가지 계승하면 되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면 대공주의의 전체 개념과 그 용어, 대공주의라는 용어까지도 전면적으로 수용해서 계승 발전시킬 것인가 하는 선택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각기 장단점이 있을 겁니다. 저는 전면적인 계승 발전을 주장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그에 따르는 난점이 사실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우선 지금은 도산 선생의 대공주의에 대해 그런 사상이 있었는가 하는 존재 자체에 대해서도 이해의 폭이 너무 좁습니다. 이제 겨우 학계에서 자리 잡게 되었고 도산기념사업회와 흥사단 등 도산을 따르는 분들 사이에서 가끔씩 재조명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공주의가 일반 대중들 속에서 폭넓게 알려지고 수용되어 현실적 힘을 갖기까지에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 하나 어려운 점이 아직 우리 사회에는 이념적으로 반공주의의 강고한 벽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해방 후 굴곡이 심했던 우리 역사 속에서 나름대로 불가피하게 형성된 것이지만 우리 사회에서의 반공의식은 특별히 감성적으로 매우 예민해 있어서 약간의 이념적 차이에도 적대적인 반응으로 나타납니다. 현재 우리 사회에 넓게 자리 잡고 있는 반공주의 세력은 그들이 견지하는 이른바 자유민주주의에서 조금만 벗어나도 곧바로 적의를 드러내고 비난합니다. 사실 자유민주주의의 가장 큰 장점은 폭넓은 자유, 사상적 자유를 인정하고 허용하는 것인데 우리 사회의 자유민주주의는 6.25를 체험하기도 했고 여러 가지 이유로 매우 협소한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매우 경직되고 퇴행적인 역사의식이기는 하지만 당분간은 엄연히 존재하는 단단한 벽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대공주의의 전면적인 수용과 계승 발전을 주장하는 것은 그 자체가 스케일과 내용이 너무도 크고 품격 있는 사상체계라는 점 때문입니다.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우리 한국 근현대 자생적인 사상체계로서는 물론이고 침략과 독재의 제국주의와 공산주의를 극복하기 위해 지난 20세기에 나온 평화와 번영의 보편적 세계 사상 속에서도 대공주의만한 사상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도산과 비슷한 시기에 손문 선생이 삼민주의를 내걸고 중국 공화주의 혁명을 이끌었습니다. 그러나 삼민주의를 들여다보면 어디까지나 한족 중심의 중화민족주의에 치우쳐 있습니다. 인도의 간디 또 영국의 식민지 지배를 극복하려고 비폭력이라는 정신적 가치를 내세웠지만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미래 비전을 제시하지는 못하였습니다. 그에 비해 도사는 대공주의를 통해 애국, 애족의 개인 윤리와 협동, 단합의 공동체 윤리를 제시하였고, 더 나아가 자유와 평등이 조화된 이상적 사회상까지를 함께 보여주셨습니다. 더욱이 그것은 우리 한국 민족의 범위를 넘어 전 세계의 평화와 온 인류의 행복을 지향한 넓고 높은 사상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대공주의를 우리가 한갓 과거의 유산으로 치부하기에는 너무도 아깝다는 생각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진 아주 소중한 사상적 자산이라고 확신합니다. 남북 문제의 해결에도 남남 갈등의 해소에도 유용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앞으로 우리 한국 민족은 물론 인류 전체가 행복한 공동체를 이루어가기 위해 꼭 필요한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대공주의를 계승 발전시킨다고 한다면 오늘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먼저 많은 사람이 자본주의 공화국에서 대공주의 공화국으로의 전환에 공감하고 합의해야 합니다. 20세기 후반 영국, 스웨덴 등 유럽 사회민주주의 국가들에 의해서 보면 복지와 평등이 지나치게 강조될 때 미국, 일본 등의 자유자본주의 국가들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발생하고는 했습니다. 그 경우 약간씩 우경화 정책을 써서 균형을 되찾고 했습니다. 대공주의 공화국으로의 전환의 가장 난점은 국가 전체의 경쟁력이 뒷받침되고 산업 경쟁력이 과연 유지될 것인가 하는 점에 대한 우려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이제 우리나라의 경제력은 이미 서유럽 수준에 도달하였습니다. 대공주의 공화국으로의 전환에 물질적 기초가 충분히 다져진 셈입니다. 오히려 대공주의 공화국으로의 전환을 통해서 4차 산업혁명 AI 시대를 맞아 우리의 생활 수준과 행복 지수를 더욱 높일 수 있다고 생각되기도 합니다. 만약 도산 선생이 지금 살아계신다면 제 생각에는 한 세기 전 대공주의를 정립하며 대공주의 운동을 대혁명당 운동을 펼치셨듯이 대공주의를 주창하시면서 본격적으로 대공주의 공화국 운동을 전개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미국 LA 근처의 리버사이드 시청 앞 광장에 도산 선생의 동상이 서 있다는 사실은 다들 아실 것입니다. 인도의 독립운동 지도자 간디와 미국의 흑인 인권운동가 마틴 루터킹 목사와 나란히 세워져 있습니다. 저는 이분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 가지를 들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 큰 꿈을 안고 산 분들이 아닌가 생각됐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크든 작든 나름대로의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소박한 일상의 행복을 바라면서 살 것입니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자기 한 몸과 가족의 범위를 넘어 규모의 차이가 있더라도 공동체 전체를 생각하며 노력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 경우 우리는 당연히 존경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간디와 도산과 킹 목사 세 분 다 큰 꿈을 갖고 헌신하며 평생을 바친 분들입니다. 간디는 인도인들의 자유와 독립을 위해, 도사는 한민족의 독립과 온 인류의 미래 번영을 위해, 킹은 미국 내 흑백 인종 간 차별 철폐와 화합을 위해 고난의 길을 걷다가
끝내 희생당하고 말았습니다. 비록 자신들 당대 그 꿈은 온전히 실현되지 못하였지만 미래의 등불을 내걸었다는 점에서 마땅히 존경받아야 할 분들입니다. 저는 평소 도산 선생이 가졌던 꿈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선생의 생각과 사상은 항상 두 갈래로 펼쳐졌습니다. 하나는 바람직한 인간상에 대한 모색이었고 또 하나는 바람직한 세계상에 관해서였습니다. 어떤 분은 이를 두고 도산의 인생론과 경세론이라는 말로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도산이 제시한 인생론에 대해서는 자아혁신, 인격혁명, 애국애족의 책임감과 주인의식, 인류와 하늘에 대한 헌신, 애기애타 등의 핵심 개념들을 구조화하면 그 대략의 범위와 내용을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서는 특히 도산이 꿈꾼 세상이 어떤 것이었는지에 대해서 대공주의 공화국과 세계 대공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알면 알수록 도산은 참으로 큰 인물이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는 인간 개조와 민족 개조를 이야기했고 나아가 사회 개조와 국가 개조 그리고 세계 개조까지를 이야기했습니다. 공립협회를 조직해 초창기 미주 교민사회 지도자로 활동하던 도산이 본격적으로 한민족 전체의 지도자로 부상한 것은 1907년 신국론을 갖고 신국론을 갖고 귀국해 신민회를 조직하면서부터였습니다. 그의 신민론의 핵심은 한민족 개개인이 먼저 정신적으로 오랫동안 군주제와 신분제 하에서 살아온 낡은 백성의식을 벗어버리고 자신과 나라의 주인임을 자각하자는 자아혁신과 인격혁명을 주창하였습니다. 수천 년래 구례의 백성이 아닌 사회의 주인인 시민이 되고 나라의 주인인 국민으로 거듭나자는 것이었습니다. 신국론의 핵심은 임금 한 사람의 나라인 군주제 국가가 아닌 모든 국민이 주인인 민주공화국의 나라로 바꾸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도산은 20세기 초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민주공화국 혁명사상을 전파한 선각자요 민주공화국 혁명운동을 시작한 선구자였습니다. 이때의 민주국가는 물론 자유민주주의 국가였습니다. 미국이 그 좋은 모델이었습니다. 그런데 20년이 흘러서 제국주의가 횡행하고 공산주의 혁명이 출현하는 격변의 시간 속에서 중대한 상황 변화가 일어났고 사상적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민족 지도자 도산은 먼저 한민족의 독립을 위해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전 세계 피압방 민족을 해방하고 인류 전체가 평화와 번영 속에서 완전히 행복한 그런 미래를 꿈꾸었습니다. 각 민족 각 국가가 자주자립적인 대공주의 공화국을 수립하고 대공주의 공화국 세계 연합을 이루어서 세계 대공을 이루는 그런 큰 꿈을 꾸었던 것입니다. 너무도 크고 높은 꿈이어서 그것이 현실화되기에는 어쩌면 우리 세대 이후에나 이루어질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제 생각에는 대공주의 공화국들이 세계 연합을 이루는 것은 100년을 잡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스스로 우리 대한민국이 대공주의 공화국을 이루는 것은 우리의 결심에 따라서는 한 세대에도 가능하리라고 기대합니다.
모든 크고 귀한 꿈들은 본래 오랜 기간과 큰 노력을 필요로 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조급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고상한 꿈을 갖고 힘쓰는 동안에는 우리는 인간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대공주의 공화국과 대공주의 공화국 세계연합의 꿈을 다 함께 가지시자고 요청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